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제 경상수지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불황형 흑자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한번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9월 경상수지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수입이 줄어들면서 흑자를 5달 동안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항목별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일단 경상수지라고 그러면 좀 네.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전체적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합한 거를 갖다가 국제수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국제수지는 또 나눠집니다. 이 경상수지하고 그다음에 금융자본계정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져요. 일단 금융자본계정은 빼고 경상수지라는 거는 교역간,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어떤 교역간에서 발생하는 수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교역으로 인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간 돈은 얼마고 따라서 거기에는 상품 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품을 얼마나 팔고 얼마나 수입하고 네.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 역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본원소득 수지라 해도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내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국내로 뭐 성공하면 그거 들어오는 돈들.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해외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차액, 그다음에 뭐 이자 배당, 뭐 좀 복잡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합한 건데 이 중에 이제 핵심은 사실은 뭐 상품 수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일단 경상 수지 자체는 이게 그 하늘에서 발표한 게 9월 달까지 기준입니다. 네. 한 54억 한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연속 5개월 동안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외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수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그 9월 달까지 합산한 금액이 다 합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65% 수준밖에는 안 돼요. 지금 5개월 흑자가 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한국 경제가 사실은 1, 2분기에 고전을 했나를 갖다가 일단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희망적인 부분은 자꾸 이제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 9월 달까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수출 감소폭이 굉장히 컸어요. 1분기, 2분기, 뭐 3분기. 근데 이제 사실은 분기가 좀 계속될수록 3분기 들어서는 이제 수출 감소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 우리가 그 수출 감소폭 이상으로 사실은 수입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액수로 따지게 되면은 에너지 부분이잖아요. 네. 에너지 가격이 그런대로 이제 올해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액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이 늘면서 네. 수입이 또 약간 좀 늘면서 이러면서 흑자가 발생하면은 불황흑자란 말을 안 하겠죠. 네. 근데 수출이 느는 것보다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훨씬 커서 이게 흑자가 나는 거니까 이 자체를 갖다가 일단 불황의 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행히 이제 사실 분기가 거듭되면서 그다음에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같은 경우야 13개월 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5.1% 성장을 했습니다. 플러스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경상수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적자, 네. 2분기 흑자 전환, 3분기 흑자폭 확대, 거기다 이제 수출이 늘고 있으니까 사실은 올 4분기부터는 이 불황의 흑자에서 어느 정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일단은 경상수지 중에서는 상품 수지 규모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평론가님 말씀대로는 이제 불황형에서 조금 불황형 흑자라는 데서 꼬리표를 떼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뭐 뉴스를 보면 불황형 흑자라는 말이 아직 붙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한국은행에서는 흑자 기조로 이제 좀 돌아섰고 유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불황형 흑자 이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황의 흑자는 건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상수지 아까 흐름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네. 추세를 중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분기까지는 적자였었어요.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3분기에 흑자 확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4분기에 더 흑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수출 통계는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네. 얘기거든요. 거기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뭐니 해도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적자 그 감소폭이 마이너스 40%였습니다. 네. 2분기에 한 35%였었어요. 근데 3분기에 다시 이게 한 22.6%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께 발표가 됐죠. 10월 달에 마침내 줄기는 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 10월에 대비해서. 근데 마이너스 3.1% 감소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어떤 그 수출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 폭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어떤 수출 자체의 감소폭이 줄거나 아니면은 혹은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생각보다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일단 마련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던 수출 플러스의 그래도 이제 가장 큰 효자 종목이라면 자동차 수출이잖아요.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 4분기까지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그 계속될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그런대로 이제 그 수출 감소폭이 굉장히 많이 좁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플러스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불황 흑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폭등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가는 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뭐 확산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엔 적다고 보는 거고요. 확산할 가능성도 제가 생각하기엔 낮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에너지 수입액 자체도 그 수입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거기다 수출은 늘어나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불황형 탈출에서 그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는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의 어떤 저점은 일단 확인했다. 이렇게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이번 수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저점을 좀 통과했다, 우리 경제가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반도체와 뭐 승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미국과 이유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그리고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계속한 수요도 나올 것이지만 승용차의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효자 사업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는 괜찮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고금리 압박을 실제로 받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금리 자체가 뭐 당분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없으니까 사실 그 자동차를 살 때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내구재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사실은 자동차인데 고금리의 영향을 내구재들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따라서 올 1월에서 9월 달까지 전체적인 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한 14%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게 가능할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가 거의 뭐 피크아웃이 될 거다. 뭐 이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내년에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시장 자체가 뭐 지난해라든지 올해 같은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반대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어떤 감산 효과가 지금 본격화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 통계에서 보듯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들어가면서 그 수출 그 감소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단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 영업 실적에서 봤던 것처럼 일단 3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갖다가 이미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I라든지 뭐 HBM 고성능 반도체 수요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거기다 이제 그동안 이제 주춤했던 사실은 뭐 PC 수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내년 경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뭐 시장 현물가라든지 고정가 이런 것들이 그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반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판가도 늘어나고 가령 뭐 그 Q 자체도 늘어난다고 수출량 자체도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저점을 확인하고 4분기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좀 피크아웃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일단 그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자동차의 경우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고금리의 타격을 그대로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좀 다른 흐름입니다. 3분기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4분기 그 이후로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특히나 중남미와 중국향 수출 감소 규모가 다른 나라들의 규모보다 2배 수준입니다. 최근에 또 중국은 예상보다 부진한 경쟁 지표를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중동 분쟁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은의 지금 전망치가 27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전망치 달성에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 뭐 중남미는 차치하고서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중국향 반도체의 수출 그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그다음에 글로벌 IT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사실은 리오프닝 이후에 우리는 급격한 회복을 기대했지만 사실 좀 지지부진한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이 좀 영향을 받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희망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확 좋아지진 않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10월 달에 그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군제도 있고 연말로 갈수록 네. 미국의 산타랠리처럼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중국 소비에 어느 정도 불을 붙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다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그 어떤 비중,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어떤 중간재 수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사실은 중간재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중국의 그 중간재 자급률이 1%가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은 0.7%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질 수밖에는 사실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인기가 과거와 같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19년도까지만 해도 중국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했어요. 네. 근데 20년에 대만한테 1등을 뺏겼고요. 현재 한 5, 6위 정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또 뭐 수입산 자체의 그 어떤 비중 자체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어떤 한국산 수입품의 어떤 비중 자체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그 포지션이 줄었다는 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사드 배치로 인한 뭐 한한령이라든지 그 이후 계속되고 있는 어떤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산 제품들, 네. 가령 뭐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사실은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미중 갈등이 더 앞으로 글쎄요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엔 적다고 보게 되면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중국인들의 어떤 호감도는 네.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엔 없다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약간 호전이 되면서 한국 수출, 대중국 수출이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네.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걸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수출의 어떤 중국 비중 네. 이거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는 동안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내에서의 수출 비중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 기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늘리면서 수출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에는 민간합동 수출 확대 대책 회의를 통해서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네. 필요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사실 연말 되면 항상 우리나라는 하고 있어요. 이거. 네. 그다음에 연말에 이제 밀어내기식 수출들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일별 수출액 같은 것이 좀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험액을 좀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보증료를 좀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수출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대폭 늘려주는 정책들 이건 반드시 필요하겠죠.
뭐 이건 뭐 예년부터 있어왔던 정책이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이 늘어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부처들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 간의 어떤 원활한 의사소통, 뭐 협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겠죠. 예, 예.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이 안에서 살펴봤을 때요.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유가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네. 뭐 지금은 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만약에 이렇게 잔존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가 다시 또 급등을 하게 되는 상황도 저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경상수지 전망도 좀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평론가님? 그렇죠.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 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그 적자의 압박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국제전이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측면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가령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돈이 좀 많은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어떤 전쟁의 위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상존한다는 걸 항상 느끼니까 가령 우리나라 방산업체들한테는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명암이라는 건 있는 건데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실 유가가 폭등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는 그 이스라엘과 어떤 하마스 간의 전쟁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니면 서방과 아니면 이슬람 세력 간의 전체 그 중동에 있는 이슬람 세력 간의 어떤 전쟁의 확산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그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높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확전이 예. 되지 않는 한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겠다고 짚어주셨고요. 또 여행 수지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적자가 줄어들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도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여행 수지 적자 개선이 뭐 예상보다는 못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도 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행 수지의 개선세는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서비스 수지 자체가 사실은 네. 굉장히 뭐 적자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네. 외국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안 오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뭐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중국인들의 어떤 소비 행태 자체가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머니들이 좀 풍부했었던 것들도 있었고요. 네. 한국산 제품들 아니면은 해외 제품들에 대한 어떤 욕망, 열망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그게 현재는 이제 많이 희석이 된 상태죠. 사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제 성장이 좀 미약했고 못 살 때 같은 네. 경우는 일본 가서 뭐 밥솥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막 음. 그냥 막 다 보이는 대로 사오지 않았나요? 네. 근데 지금 뭐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따라서 그 중국 관광객들이 일단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1인당 씀씀이 자체가 과거만큼 커질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뭐 한국과 중국 간의 온라인 거래들도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와서 그렇게 큰 돈을 쓸 가능성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